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집값 안정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틀림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마지막 시간은 그래서 부동산으로 잡았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부동산으로 이번 대선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났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부동산이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윤석열 당선인 과연 부동산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을 끄는데요. 우선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지 좀 잠깐 듣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김연아 의원님 혹시 뭐 현장에 조금 무슨 분위기가 바뀌는 거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되게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가 약속한 여러 가지 주택 공급 정책에 한해서 네. 좀 내 집 마련이 쉬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규제를 꽁꽁 묶여서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좀 규제가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네. 또 세금 폭탄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제 좀 세금이 경감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기대감에 좀 차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가격 지표를 보면 이제 1월 들어서 조금씩 서울의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전히 하락세입니다만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모양. 그러나 아직 이게 뭐 상승세로 전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제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유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 지수가 뭐 당장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악재가 좀 많은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거시경제 상황의 어떤 악화라는 게 조금씩 상쇄되면서 좀 보합의 그런 유지를 계속 가져가는 상황,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하락폭이 조금씩 좁혀드는 그런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우리 한 교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혹시 좀 꿈틀거린다거나 뭐 이런 가격 측면에서 볼 때 변화가 좀 네, 지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심리적으로 일단 기대감이 많습니다. 시장에 많은데 실제 기대감과 달리 현장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윤석열 후보 공약이 세제 완화가 이제 일단 제일 좀 다른 점이고요. 예. 근데 공급은 뭐 그대로 이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니까. 근데 현장 상황을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많으시고 그런데 재건축 현장이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목동 재건축하고 그리고 압구정 재건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속 통합으로 이제 11월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그 대치동 미도하고 여의도 시범이 있는데요. 3월 달에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어제 하나가 거래가 됐습니다. 압구정 1차가. 그 3월에 사실 어떤 대선 분위기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됐기 때문에 공약에 넣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많이 안 움직인다고 하면 이유를 정확히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집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완화 공약을 분명히 넣었는데 내용이 신속통합 기획에서 이미 던졌던 그 내용입니다. 구조 안정성 뭐 이 부분을 좀 줄이고 주거 환경을 높여서 이제 안전진단 면제 이 부분인데 그게 사업성을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재건축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 기대감은 있는데 시장에서 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 매수세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붙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거래 어떤 양상이 이게 3월만 본 거냐 제가 1월부터 쭉 봤거든요. 재건축 현장을. 왜냐하면 신속통합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사실 향후의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시세 상승에 대한 근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3월에는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 고위의 고액 자산가들조차도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좀 대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바 같이 서울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말까지 한번 지켜봤을 때도 재건축의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쉽게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심리적으로는
좋아지지만 실제 시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선에서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 이제 임대차 계약 7월에 한번 조금 이제 기회가 또 있는데 그걸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실제 거래 측면에서는 아직 그런 커다란 변화가 그 없다는 추원으로 게.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왜 기대감이 안 살아난 걸 봤더니요. 네. 이 재건축 용적률 완화 부분이 역세권에만 일단 공약집에 넣어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진행하면서 네, 300에서 500%인데 그것도 그 늘어난 용적률을 반을 청년주택이나 네. 이 기부 형태로 좀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공약집에. 그러니까 결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공공재건축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볼 때는 판단하기를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재건축 규제 완화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는 역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조금 뜯어보고 어떤 정책이 실행될 건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구상을 주도했으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당선인 어떤 정책을 어떻게 집행하고 시행할 것인가 좀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까요?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 정책의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무리한 정책들을 다 제자리로 환원하는 정책. 그래서 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큰 캐치프레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런 것 중에 세금 문제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 완화도 있고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어떤 뭐 윤석열 당선자로 인해서 갑자기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른다. 저는 그거는 오히려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말 집값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올랐는데 새 정부 들어서서 어떤 그런 심리적 기대감이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저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고 뭔가 희망을 갖게 되는데 가격이 큰 변동 없다는 것은 오히려 거시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있고요. 법 개정. 그렇죠.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은 지금 뭐 여소야대죠. 그렇죠. 또 뭐 이게 과반 정도가 아니라 거의 170석이 넘는 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들에 많이 협조를 할 것이냐. 사실은 이런 모습은 저희가 1년 전에 이제 서울시에서 좀 데자뷰를 봤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지만 서울시 의회에 굉장히 뭐 말도 못한 방해와 또 반대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들의 뭐 상당 부분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또 선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우려가 조금 있어서 정부로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의 아픈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저는 뭐 총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공급 계획은 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택지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는 큰 충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공급 부분에서는 별 충돌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다르게 그 민간 부분의 활력을 좀 넣는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 같은 환매 조건부이기도 하지만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어떤 공공 분양이나 우리가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자만 시세 차익을 얻는 사실은 좀 로또 청약입니다. 근데 청년 원가주택은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 5년 이후에 재판매할 경우에는 자본이득의 70%까지를 주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익도 환수하지만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서 자기의 재산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크게 설계했던 여러 가지 공공 분양주택의 컨셉에 조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국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많이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가면서 체감된다면 저는 시장에서 효과를 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뭐 세법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시행령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방향을 조금 멈춘다거나 또 아니면 시장 공정가액 비율 자체를 조금 동결시키거나 또 낮추는 방향을 통해서 어쨌든 법 개정 없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논의가 있는 것 같고 네. 비대위 체제에 있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네. 그 오늘 조응천 간사께서 네. 말씀하신 게 이 공시가격하고 또 이 공시가격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저희 건강보험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이 물가가 너무나 올라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에 호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세부담 쪽이 조금 더 실현되는 데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하나씩 짚어보면 우선 당장 오늘 말씀하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공정시장 이 비율을 뭐는 좀 환원시킨다는 거겠죠. 네. 지금 수준이 아니라 뭐 1, 2년 전으로. 그러면 한번더 교수님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뭐 시행령만 고치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2022년이 아니라 뭐 2020년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뭐 비대위원 조응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미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좀 지금 당선인 쪽하고 조금 얘기가 된 것도 있는데 예. 그 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오늘 좀 발표한 것 같은데 네. 어젠가. 그 세부담 상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1주택자가 기준입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던진 공약에 따라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뿐이 아니라 네. 애초에 그 공시 가격의 어떤 상승률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세부담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미 받아들이고 이것을 요번에 오늘 어제 발표한 거죠. 그래서 150%까지 세부담 상한선인 걸 갖다가 120까지 낮추겠다는 걸 이미 공시를 했고 예. 2020년일지 21년일지 이제 그 전에 된 가격이 올해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급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연도를 2020년으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2020년으로 해야 그리고 되겠네요. 다주택자 부분은 완벽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이 부분도 이 추세를 본다라면 다주택자 부분의 세 완화도 보면은 300까지가 이제 세부담 상한선인데 공약집에는 200%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00%까지 완화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료하지는 않지만 반대하거나 이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충분히 워낙 공시가격 그 상승률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세도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이 오르니까 이중 부담이 됐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조응천 의원이 뭘 얘기를 했냐면 세 부담 공시가격 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15억 이상은 5년 안에 지금 공시가격 90%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고 9억 이상도 7년 아니고 9억 미만에서 6억인 것이 이제 10년을 잡았는데요. 그 미만인 것들은 부담이 없는데 9억 이상인 것들은 시세로는 12억, 13억짜리 지금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해당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 부분도 조정을 하겠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결론은 뭐냐면 15억짜리든 고가든 중저가든 이런 거 상관없이 10년이라는 긴 텀에 90%에 맞추겠다는 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뭐 공약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실행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내놓은 한 결국 민주당이 정부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윤석열 당선자가 요 정도만 해서 넘어가게 할지 아니면 좀 더 본인의 의지가 좀 더 의지를 더해서 좀 더 완화된 다른 안까지 포함해서 좀 하기를 당선인 측에서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하시겠죠. 특히 이제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또 재산세도 지금 과표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세율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우리가 과표를 계속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킨다라고 하면 세율은 지금보다 좀 낮아질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시에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근데 세율은 지금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본인이 생각한 또 본인이 약속한 공약을 좀 추진하시기 위해서는 국회에 좀 구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2년 뒤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는 주로 시행령을 위주로 진행이 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사항은 저는 뭐 총선 전후로 왜냐하면 또 총선이 임박하게 되면 지금의 민주당 의원들도 지역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가 이번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금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뭐 지역 민심 말씀 주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기본적인 어떤 정책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뭐 부동산 확장이나 경제 확대들이나 대한민국의 거래세가 지금
좀 과다하지 예. 보유세는 지금 OECD 수준보다 상당히 낮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의 전 세계 선진국들의 형태를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세원 마련이나 여러 가지 세 분배, 자원 분배 차원에서도 보유세를 적정수준을 올리거든요. 그 과도기에 있는데 이제 공시가가 일단 낮다 보니까 공시가를 손을 댔었고 세율을 함부로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부딪혔습니다. 왜? 세부 담상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더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좀 원칙적인 이론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세, 거래세를 완화하는 건 지금 넣었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은 민주당이 실수한 것은 뭐냐면 양도세, 거래세를 완화한다고 원칙을 세워놓고 네. 그걸 완화를 못하고 중과를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정치적으로 부딪혔는데 원론적으로 정치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국민의 정책적 개념에서 본다라면은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늘려나가는 것이 맞고 OECD 수준으로 거래세는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1, 2위 수준이니까 중과나 이런 것들 요번에 손을 대는 김에 충분히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뜻을 떠나가지고 국회의원들뿐이 아니라 국민들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거는 정상적인 세율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거래세 합리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유예하겠다. 네. 물론 이재명 전 후보도 6개월 한시 유예, 6개월에서 1년 한시 유예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2년 유예는 바로 될 가능성이 조금 낮겠네요. 그럼. 근데 법을 진짜, 고쳐야 돼요. 아니요, 저는 뭐 아까 좀 한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 네. 지금 민주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거에 합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맞다면 이게 뭐 6개월 이나든 2년 유예든 저는 어쨌든 뭐 두 정당이 합의를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야 정상인데. 거래세를 낮춰야 근데 된다는 원칙론에서 볼 때. 저는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 원칙하에서 그렇게 했나라고 보면 결국 이 법이 상정됐을 때 국회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쎄 정치를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민주당의 그동안의 어떤 정책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표에 민감했다라는 거죠. 네. 자기들이 기선을 잡았을 때는 굉장히 밀어붙여서 세부담을 거래세와 보유세를 다 강화하다가 이제 선거 임박해서 서울시 선거에서 지고 또 우리가 부동산 선거라고 하는 심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굉장히 이것들이 막 뒤집히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실천 여부는 국회 입법 사항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세를 저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그 결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거래세를 이렇게 일정 기간만 유예하게 되면 이제 그 기간에 거래가 몰리고 또 그것이 지나고 나면 거래가 하나도 없는 거래 절벽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일정 기간만 그런 걸 그렇죠. 적용하면. 예, 그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혼란이 많아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금리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이런 양도세 일시 한도 그러니까 감면하는 것을 한다. 일시적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팔려는 사람들이 먼저 던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저는 양도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원칙에 합의된다면 저는 이것은 일시 감면이 아니라 그렇죠. 영구 감면으로 영구적으로. 하되 어느 정도 원칙을 갖고 우리가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어떤 내리거나 할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하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예, 민주당이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지금 고민할 겁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특히 뭐 정부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바뀔 거니까 집권 여당에서 국회의원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민주당도 특위를 만들었지만 별 뭐 국민들한테 보인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선거로 결판난 게 이제 그런 국민의 비판이 나타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양도세 유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던졌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1년을 던졌었고, 짧게, 그렇죠. 네, 우리 윤석열 후보는 2년을 던지셨고 그 뒤에는 이제 충분히 재검토해서 다시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걸 풀어줬을 때 어떤 매물이 또 역으로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거예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유예 쪽에 대해서 1년인지 2년인지는 합의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영구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게 제일 원안이에요, 사실은. 너무 과다한 거를 가지고 징벌적인 형태보다는 시장의 어떤 논리를 기본적으로 한 상태에서 예. 부담을 느끼는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 지금 너무 이제 일시적으로 한 부작용이 좀 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를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징벌적인 것이 시장에 부작용이 났다는 것이 이제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매물이 나와서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라면은 윤석열 후보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양면의 칼날인데 민주당에서 잘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과 부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인데 만약에 거기에 또 정치적인 시나리오가 좀 개입이 된다면 1년이나 2년에서 끊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또 정책을 갈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정치 세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세금 그렇고요. 이 잠깐 전에 말씀하셨던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윤석열 당선인께서 몇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규제 완화 부분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예상이 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보통 서울과 광역도시들 일부에서만 적용되는 좀 사례였고요. 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남의 얘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기 신도시가 지금 30년이 도래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뭐 리모델링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는 이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규제 완화의 수혜 대상이 과거보다 굉장히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여러 군데에서 강화가 있었는데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사실상 못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안전진단이라고 하면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보통 안전진단을 받고 삽을 뜨기까지 한 7년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7년 동안 그대로 둬도 된다. 네, 저는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지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비논리적인 안전진단 기준은 그냥 떼법입니다. 못하게 하는. 면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떼법이에요. 못하게 여태까지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였지 어떤 기술적인 기준이 있거나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한 30년이나 35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되 다른 조건을 갖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뭐 공공성을 유도하던 또 너무 남발되는 것을 막던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첫 발을 띄었고 그 안전진단 기준은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니라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는 게 있고 서울시의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또 한 번 강화한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이번 지자체 선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행령을 갖고 중앙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지자체 선거에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안전진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패스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대상이 아니었던 일기 신도시의 30년이 넘은 주택들이 이제 동시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대상이 되면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 또 국민들의 기대감 또 동시에 그거에 대한 우려도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년 이상 된 그런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이제 아예 뭐 면제하는 방법. 30년 안전진단 면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지은 집들이 수명이 50년짜리입니다. 50년짜리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급속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차 뭐 AI 시대고 그래서 연차는 30년이지만 콘크리트의 물리적인 수명은 30년인데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나 30년대 아파트를 가보면 지상 주차장이 많았기 때문에 주차가 예전에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30년 뒤에 1인 1카 시대를 예측을 했지 한 가족이 다 차를 갖거나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했지 않나요? 근데 일단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또 배관 문제도 아시겠지만 배관이 예전에는 그 철 강관이라 그래가지고 이 수명이 30년, 20년짜리입니다. 요즘 지어지는 것들은 이제 반영구적이에요. 녹물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반영구적인데 녹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배관만 코아를 공사하는 비용이나 어떤 그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재건축이 맞습니다. 그냥 안전진단 없이 순환 개발에는 원칙이 있죠.
그렇다고 동시에 다 부시면 난리가 나겠죠, 나라가. 서울시고 어디고. 그러면 어느 도시나 적정 인구 물량, 이주 물량, 유유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맞춘다라면 서울은 3만에서 4만 호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순환 개발로 차근차근히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조건을 붙이는 형태로 취하면 되고, 일기 신도시는 사실 의원님 의견하고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상당히 반대인데, 왜냐하면 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으로 하다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리모델링 건축비가 표준 건축비가 없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아파트 건축비의 뭐 80% 90% 수준 현장이 뭐 수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일기 신도시나 이 주민들이 차라리 재건축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 거니까 똑같이. 리모델링도 자기 돈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10만 호를 늘리기 위해서 10만 호를 늘리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법을 일기 신도시에 따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 건물뿐이 아니라 도로 계획이나 하수나 용수나 이런 기반 시설들이 현재 용적률과 현재 인구수를 맞춰서 다 설치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시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만으로 안 된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후보가 던진 도시 뭐 재정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든다 그러는데, 그러면 용적률을 갖다 200%대에서 300% 올려준다는 얘기인데, 과연 주민들이 빡빡한 300%의 쾌적성이 없는 주택을 원할 것이냐도 문제고, 보기는 좋은데 차라리 그러면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나라에서 그 부분을 적정 사업성을 유지할 수 있는 뭐 220%, 쾌적성을 해치지 않고 이런 선에서 하고 차라리 지원을 해준다는 형태가 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다 뭐 도로 다 해치고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10만 원은 그린벨트나 옆에 뭐 김포부지나 이런 거에서 10만 원 하는 게 낫지, 굳이 10만 원을 늘리기 위해서 그 도시를 다 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이라고 가정할게요, 리모델링. 그러면 이게 300% 되는 게 사업은 될 것 같은데 그 늘어난 용적률을 100% 주민들한테 준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기부 체납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장밋빛으로 공약은 좋으나 뜻은 왜 일기 신도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는 건 당면 과제예요. 근데 방법이 무조건 뭐 500%, 300% 이런 걸 던져가지고 시장에 투기성, 뭐 자본시색에 대한 이런 잘못된 방향보다는 전면적으로 어느 것이 국민을 알고 그 일기 신도시 분들을 위한 정책인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중에 이제 일기 신도시 용적률 300%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 대선 중에는 뭐 용적률 500%까지 최대 허용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던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500%를 얘기한 적이 없고요. 없습니까? 이제 역세권에 한해서 그런 용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용적률을 준주거지구로 바꿨을 때 그 정도 용적률이 나오는 거고요. 역세권에 한해서. 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주거 지역에 제4종 주거 지역을 만들어서 용적률을 500%를 만들겠다고 했죠. 이재명 후보가 네, 오히려 근데 500%를 이제 얘기했다.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거는 굉장히 무모한 접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 교수님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3월 2일 날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만 추진하다가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재건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가 어떤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냐면 아파트만 낡은 게 아니라 땅 밑에 여러 가지 가스관이라든가 그런 하수 광거들도 다 좀 낡았고, 중요한 건 GTX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관련된 그 지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관거들을 좀 건드리면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온수관이 터져서 지나가던 시민이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또 곳곳에서 지금 싱크홀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런 지하 우리가 시설물들을 건드리면서 여러 가지 지하 공사를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시들의 노후 배관 문제,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안전 점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이미 계획에 다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그게 보통 보면은 정부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돈을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디 특정한 사고가 난다고 해서 거기를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개발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런 광역 시설에도 같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신도시를 조금 더 빨리 도시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용적률을 늘려주지만 사실 거기가 어떤 혜택이 있냐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좀 독특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세입자에. 네, 근데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는 세입자에 한해서 그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의 일반 분양분
또는 임대주택이 지어질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이라든가 청약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서로 있습니다. 분양권이잖아요. 그럼 네. 그 혜택은 다 주민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일부 아니요, 혜택. 세입자들한테 가는 거죠. 세입자들한테 세입자들은 분양권이 있지 네.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세입자들 그럼 다른 데서는 세입자들한테 뭘 주나요? 그러니까 세입자 대책이란 말씀은 맞는데 좋은 정책인데 일기- 세입자들이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결론 분양권을 먼저 아니요, 주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거고요. 네. 분양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네.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아, 그럼 그걸 임대주택에 드신다고요? 들어갈 그렇죠. 수 있는 세입자에게 경우에는 별도의 예. 그런 혜택을 그러니까 그럼 임대주택에 늘어난 용적률에서 임대주택이 좀 배분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그걸 아, 내용을 그러면- 담고 있고요. 네, 일기 그러다 신고. 보니까 예전에는 세입자 대책이 전혀 없던 것에서 이제 좀 들어가는 게 있고 네. 또 우리가 재건축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인분들이 자금 부담이 없어서 추가 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싫어하는 있습니다. 분들이 많죠. 네, 네. 그래서 새로운 특별법에는 그분들에게 도시주택 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서 이 부담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또 어떻게 하면 좀 팔고 나가서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 이런 거 담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순환 재개발 얘기하셨는데 이제 지금 1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다 3기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다 분양이 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서는 1기 신도시에 재건축을 할 때 이주단지로 활용을 했다가 그 이주가 끝나고 나면 여기를 나중에 공공 분양을 하던 뭐 임대를 하던 이런 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네. 사실 250만 호라고는 하지만 순환 재개발 생각하고 우리가 일부 멸실되는 것을 고려하면 저는 과거보다는 주택 공급의 양적 공급에서 안에 내부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하려고 하는 질적 공급과 또 사회적인 약자, 주택 약자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세제와 또 이 종부세도 좀 다뤄야 하는데 일기 신도시 관련된 특별법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그 부분에 좀 시간을 할애하면서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당선자 부동산 정책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